장인어른, 사실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요즘 사업이 조금만 더 버티면 정리가 될 것 같긴 한데요. 보증 한 번만 서주시면 됩니다. 가족의 간절한 한 번만 도와달라는 말, 정말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사위 사업 보증을 섰고 지금 제 통장엔 노후 자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건 사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요도 협박도 없었습니다. 제가 왜 보증을 섰는지, 그리고 그날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차근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던 시계가 멈춘 것 같은데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좀 살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떠도 출근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됐고 휴대폰이 울리지 않는 하루가 이렇게 편한 건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큰 욕심 없이 살아왔습니다. 술도 잘 안 하고 골프도 안 치고 남들이 말하는 노후 준비를 화려하게 하진 못했지만 대신 한 가지는 꾸준히 했습니다. 돈을 벌면 무조건 남기고 남긴 돈은 다시 쪼개서 묶어두는 습관. 가족은 믿어도 돈은 묶어놔야 한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뒤로는 제 스스로도 꽤 철저한 편이라고 생각했죠. 퇴직금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생활비로, 하나는 절대 손대지 않을 마지막 돈으로. 통장도 따로 만들고 비밀번호도 다르게 해놨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늘 하던 말이 있었거든요. 당신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우리는 자식만 믿고 살 수 없어. 그 말이 싫으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편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집은 대출 없이 마련해둔 오래된 아파트 한 채였고 큰 돈은 아니지만 매달 조금씩 들어오는 수입도 있었습니다. 젊을 때 무리해서 샀던 작은 상가 지분이었는데 그게 노후에 이렇게 고맙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월세가 들어오는 날이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서 시장에 들러 과일이라도 한 봉지 더 사오곤 했습니다. 잘 산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내가 내 밥값은 한다는 자존심은 지킬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딸은 결혼했고 사위도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딸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말투가 과하지 않았고 눈을 피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딸을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흔히 한다는 허세도 없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은 말을 괜히 크게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믿음이 갔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정말 자신 있으면 괜히 큰 소리 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그때까지도 제 노후는 큰 문제 없이 흘러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딸은 딸대로 행복하게 살고 저는 큰 병만 없으면 조용히 늙어갈 수 있을 거라고. 가족이라는 건 결국 서로 기대며 사는 거고 크고 작은 일은 있어도 마지막엔 그래도 가족이지로 정의되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군요. 평온할 때일수록 가장 위험한 신호에는 둔감해집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제 노후가 어느 순간부터 선택이 아니라 결정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시작될 줄도요. 사위를 처음 본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딸이 미리 전화해서 아버지, 이번에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어 라고 했을 때만 해도 그저 그런 인사자리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괜히 마음 단단히 먹고 나갔죠. 딸 인생이 걸린 일이니 괜히 흠잡을 생각부터 하게 되더군요. 그런데 막상 마주 앉아 보니 제가 예상했던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웃을 때도 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면 급하게 대답하지 않고 한 박자 쉬었다가 말하더군요. 아, 이 사람은 말로 꾸미는 스타일은 아니구나.
그 첫인상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직업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큰 회사는 아니지만 자기 일은 자기가 만들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사업을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그저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설명했습니다. 괜히 잘난 척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신뢰가 갔습니다. 요즘 사람들 중엔 조금만 잘 돼도 포장부터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사위는 굳이 앞에 나서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딸을 대하는 태도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을 끊지 않았고 딸이 무슨 말을 하면 끝까지 듣고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식당 직원에게도 반말을 쓰지 않았고 작은 실수에도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유심히 보게 되더군요. 나이가 들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자연스럽게 그런 쪽으로 가나 봅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딸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인 것 같긴 한데 너는 어떠냐? 딸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 진짜 성실해. 힘든 얘기도 나한테 숨기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쪽이 조용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크게 욕심부리지 않고 조촐하게 식을 올렸습니다. 사위 쪽에서도 형편되는 만큼만 하자는 말을 먼저 했고 그 점이 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요즘 같은 세상에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사위다. 결혼 후에도 사위는 종종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명절이 아니어도 장인어른 잘 지내시죠? 하고 별일 없는 전화가 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괜히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단순하죠. 자주 연락하고 예의만 지켜도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였을 겁니다. 그 사람이 입에서 사업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도 저는 별다른 경계심을 갖지 않았던 게 그저 열심히 사는 젊은 사람이 잠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나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이야기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업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밥 먹다가 흘리듯 나온 말이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처럼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경기 이야기처럼 그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이었죠. 요즘 경기가 좀 그렇죠? 사위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요즘 장사 잘 된다는 사람도 드물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언제 구조조정 당할지 모르는 세상이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는 부탁도 없었고 하소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조금씩 말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돈이 한 번에 묶이는 구조라서 현금이 좀 빠듯합니다. 사위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고 한숨을 크게 쉬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다들 겪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라는 태도처럼 보였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화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모였을 때, 식사를 하다가, 혹은 술 한잔 기울이면서 조금씩 반복됐습니다. 항상 같은 톤이었습니다. 조만간 정리됩니다. 지금만 넘기면 됩니다.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그 말들이 너무 차분해서, 너무 침착해서 오히려 더 믿음이 갔습니다. 딸도 옆에서 사위 편은 들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다들 이래요. 그래도 이 사람은 도망칠 생각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괜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힘들다고 징징대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지도 않는 모습이 오히려 더 대견해 보였거든요. 그 무렵부터 사위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웃긴 웃는데 예전처럼 편안한 웃음은 아니었고
눈밑이 자주 그늘져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면 예전처럼 바로 받지 못하는 날이 들었고 문자 답장도 한참 뒤에 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쁜가 보다. 요즘 일이 많겠지. 그렇게 스스로 납득해버렸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한 번쯤은 확실하게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냐? 얼마나 버거운 거냐? 그런데 저는 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묻는 순간 그 일이 제 일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모르면 아직 내 일이 아닌 것 같고 자세히 알게 되는 순간부터 책임이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그 책임을 본능적으로 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마 나한테까지 오겠어? 그 생각이 제일 먼저 앞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위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도 특별한 날은 아니었습니다. 딸 집에 잠깐 들렀다가 차 한 잔 마시던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사위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혹시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낮았고 그 눈빛이 평소보다 훨씬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때도 저는 그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첫 문장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대화는 처음부터 무겁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별일 없는 이야기부터 오갔습니다. 날씨 이야기, 요즘 몸은 어떤지, 딸은 회사가 어떤지. 사위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난스럽게 긴장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앉아 있다가 사위가 컵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인어른, 사실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그 말투가 부탁 같지도 고백 같지도 않아서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사업이 조금만 더 버티면 정리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사위는 말을 하다가 중간중간 멈췄습니다. 마치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지 스스로 선을 긋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은행 쪽에서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그 말이 나왔을 때도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은행 조건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위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증을 하나만 서주시면 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아주 담담하게 들렸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건 아니고요. 제 이름으로 다 갚을 겁니다. 장인어른 이름은 형식상 필요한 것뿐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사위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고 목소리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믿음이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보증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긴 했지만 그 무게를 제대로 실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서류 하나에 이름 쓰는 일, 그 정도로만 느껴졌습니다. 사위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게 잘 되면 이번 기회로 아예 사업을 정리할 생각입니다. 괜히 더 욕심 부리지 않고요.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리라는 단어가 괜히 안심을 줬거든요. 딸도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아버지, 저도 처음엔 반대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래요. 딸의 눈이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사위는 거듭 강조했습니다. 잘못되더라도 장인어른께 부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일 없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믿음직하게 들렸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사위가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딸도 저렇게 믿고 있는데 한 번쯤은 도와줄 수도 있지 않나. 그 생각들이 계속해서 겹쳐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증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떠올렸다가 다시 애써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건 도와주는 거지 내 노후를 거는 건 아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판단이었는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가족 회의라는 말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진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회의라고 해봤자 대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딸네 집 거실에 모여 밥 한 끼 먹고 차 한 잔 마시는 자리였으니까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딸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사위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괜히 TV 소리만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 소리가 오히려 더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위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낮았고 확신보다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위는 지금 상황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이미 했던 이야기였지만 이번엔 훨씬 자세했습니다. 얼마가 묶여 있고 은행에서 어떤 조건을 걸었고 이게 마지막 고비라는 말까지. 숫자들이 하나둘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자 그제야 상황이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은 그 설명을 듣다가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무섭긴 해요. 근데 이 사람 진짜 도망칠 사람 아니에요. 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 모습이 제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날 자리에는 다른 가족도 있었습니다. 말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이거나 한숨을 쉬는 걸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반대하지 않았고 누군가 명확하게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도 찬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도와주자. 그 말이 방 안에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크게 말한 것도 아니었고 강요하는 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결정해버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아버지가 해줘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이미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거절하려면 제가 나서서 모든 걸 끊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정작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인데, 이번 한 번인데, 정말 마지막이라잖아. 그 말들이 제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그날의 회의는 길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결론을 낸 것도 아니고 서류를 꺼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앉아있던 제가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그날의 모든 결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딸도 말이 없었고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을 도왔다는 생각과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불안한 예감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의 가족 회의가 제 노후를 완전히 갈라놓는 마지막 경계선이었다는 걸. 은행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늘 사람들로 북적이던 공간이었는데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고 말소리 하나하나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사위는 창구 쪽으로 익숙하게 걸어갔고 딸은 제 옆에서 괜히 가방끈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창구 직원은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차분하게 꺼내놓았습니다. 종이 몇 장이 탁자 위에 놓였을 뿐인데 그게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직원은 정해진 설명을 기계처럼 읽어내려갔습니다. 이쪽은 보증인 서명란이고요. 여기는 인감 날인입니다. 그 말이 나오자 사위가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피하지도 않았고 애써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 표정이 괜히 더 믿음직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책임질 생각이 있구나.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판단이었지만 그때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서류에 적힌 금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억 원. 숫자가 커서라기보다 그 숫자가 제 이름 옆에 적혀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설마 이게 다 내 돈은 아니겠지? 형식상 적혀 있는 거겠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직원은 보증의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차주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께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설명은 너무 짧았고 너무 담담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절차 중 하나처럼 그냥 흘러가 버렸습니다. 도장을 찍기 전 펜을 쥔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친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두자고 말할까? 그런데 그 말을 꺼내기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사위, 딸, 은행 직원. 모두가 제가 도장을 찍을 거라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펜을 다시 쥐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제 이름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는 순간 종이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사위는 그제야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절대 후회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작게 고개만 끄덕였을 뿐입니다. 은행을 나서며 딸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미안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래, 가족을 위해 한 결정이니까. 그렇게 제 자신을 또 한 번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가슴 한쪽이 답답하게 눌린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불안이 그날 하루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처음부터 큰일이 터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아주 사소한 반화들로 시작됐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을 정도의 신호들이었습니다. 사위의 연락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전화를 하면 웬만하면 바로 받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부재중이 찍히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문자를 보내면 답장이 오긴 왔지만 항상 한참 뒤였습니다. 지금 회의 중입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말들이 반복됐습니다. 딸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괜히 밝은 척을 했고 웃으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괜찮다고 말은 했지만 그 괜찮다는 말이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좀 바빠서 그래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괜히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사위의 말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정리 중입니다. 지금 수습 단계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처음 들을 땐 같은 말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들이 서로 다른 의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감은 뚜렷한 근거가 있는 불안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에 가까웠습니다. 괜히 TV를 보다 말고 한숨이 나오고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상환 일정 관련 안내. 아직 연체라는 말은 없었지만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설마. 그 한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결국 문자를 남겼습니다. 무슨 일 있냐? 괜찮은 거냐? 답장은 몇 시간 뒤에 왔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정리 중입니다. 그 짧은 문장이 왜 그렇게 공허하게 느껴졌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도장 찍던 장면이 떠올랐고 은행 창구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괜히 했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분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다시 은행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연체 가능성 안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바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한마디로 저는 모든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하루는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폰을 확인했고 문자가 없으면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은행 번호가 뜰 때마다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상 신호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다만 그게 경고라는 걸 인정하기 싫었을 뿐입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설마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계속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신호들이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붕괴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리고 이제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속도로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걸. 그날 아침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도 거리의 소음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는데 제 몸만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을 때 이미 불길한 예감은 들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짧은 문장이었는데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읽고 다시 읽고 나서야 그 의미가 천천히 밀려왔습니다. 연체. 그 단어가 가슴을 눌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담당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차주 측에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증인께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 말이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자는 이미 준비된 말처럼 다시 설명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채무는 보증인 명의로 이관됩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돈이 들어오지 않았고 자동이체는 줄줄이 실패로 찍혀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그 생각이 비로소 현실이 되었습니다. 곧바로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문자가 아니라 우편이었습니다. 채권 회수 절차 안내.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에 적힌 제 이름이 왜 그렇게 낯설게 느껴졌는지 지금도 기억납니다. 상가에 걸려있던 월세 통장도 묶였습니다. 그 돈은 제 노후를 지탱하던 마지막 버팀목이었는데 아무 말 없이 멈춰버렸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제 이름으로 돌아왔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사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딸에게도 연락을 했지만 지금 상황이 복잡하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멀게 들렸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앉아 서류들을 펼쳐놓고 하나씩 읽어내려 왔습니다. 어디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고 어디까지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읽을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노후라는 단어가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로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현실은 조용히 저에게로 몰려왔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은행이라는 공간이, 서류라는 종이가, 도장이라는 물건이 모두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보증이라는 건 누군가를 도와주는 선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대신 맡기는 결정이라는 걸. 그리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온다는 것. 연체가 현실이 된 뒤로 사람들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아주 미묘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사위의 연락은 거의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예전엔 한두 번 부재중이 찍혀도 곧바로 전화가 오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만 남았고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괜히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딸과의 대화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제 말을 끝까지 듣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자주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 얘기 할 상황 아니에요. 그 말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한 번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위는 지금 어디까지 온 거냐? 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사인하셨잖아요. 그 한 문장이 머리를 세게 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대화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라는 말이 많았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라는 말이 자주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아버지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말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마음에 상처처럼 남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지만 예전 같은 연락은 없었습니다. 이번엔 조용히 넘어가자. 딸의 그 말이 괜히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가족 행사에서 제 자리가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위는 어느 순간부터 제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통해 전해 들은 말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지금은 말 섞을 상황이 아니래요. 정신이 없대요. 그 말들이 왜 그렇게 편의처럼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됐습니다. 괜히 무슨 말을 하면 제가 더 부담을 주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서요. 혼자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애썼고 혼자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조금만 마음 내려놓으세요. 그 문장을 읽는데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위로받는 사람이구나. 그 사실이 더 서글펐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분명 같은 사람들인데, 같은 집에서 웃고 울던 사이인데 어느 순간부터 각자 계산기를 들고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갈라놓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태도라는 걸. 그날 이후로 저는 기대하지 않게 됐습니다. 전화도, 사과도, 설명도 그저 현실을 받아들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제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지금 제 하루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아무 일도 없다는 사실을 잠시 확인합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은행 문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그제야 하루가 시작됩니다. 예전처럼 미래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디로 여행을 갈까? 언제쯤 쉬어볼까? 그런 계획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대신 이번 달을 어떻게 넘길지, 다음 달은 괜찮을지 그런 생각만 남았습니다. 통장은 더 이상 안심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고 괜히 숨이 가빠집니다. 예전엔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며 조용히 웃었는데 이제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스스로를 다독이게 됩니다. 가끔은 왜 그때 한마디를 더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 끝까지 확인하지 않았을까? 왜 안 된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남은 건 후회와 원망이 아니라 이 현실을 어떻게든 버텨내야 한다는 책임뿐입니다. 그 책임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도망칠 수는 없다는 걸 이미 배웠습니다. 딸과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연락은 오지만 형식적이고 짧습니다. 사위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 않습니다. 그게 서로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그 침묵이 가끔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어디까지 책임을 의미하는지,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는지, 누가 정해준 답은 없지만 적어도 제가 겪은 현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탓하려는 것도 아니고 불쌍하게 봐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같은 선택을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가족회의에서 한 번만 도와주자는 말이 나왔을 때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의미인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보증은 도움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따라옵니다. 지금도 저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단하지도 않고 영웅도 아닙니다. 그저 한 번의 선택으로 노후의 방향이 바뀌어버린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었다면 정말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이상으로 사위 사업 보증 한 번, 평생 모은 돈이 사라졌습니다. 이야기를 마칩니다.